제가 왜 그 박물관의 연구직으로 근무하면서 기화를 하게 됐는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부드러울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1976년도에 경주박물관에 들어가가지고 곧바로 유물 출납 공무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모든 유물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이제 그런 그 일종의 성격의 공무원인데, 그런 그 임무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천마총이라든가 그 75년 6년도 이전에 발굴했던 많은 유물들을 국가 등록, 이거는 국가 물건이다 해가지고 국가 기록을 제가 또 이제 담당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천마총에서 출토된 신라 시대 때 많은 유물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고선사지, 그 다음에 석굴암, 불국사, 기타 이제 일제 시대 때 나왔던 많은 유물을 등록하는 과정 중에 기와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명칭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고각이란 건 뭐냐면은 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이 손을 댔었고, 기와는 거의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 유물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등록할 때 참고할 서적이 없고, 그래서 그 고선사지라든가 몇 가지 유물을 등록하면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한국 연구자들이 접근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1차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와에 대한 그 책을 수집하고 조금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제 국립광주박물관이 개관하게 됐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신안 그 해저유물 조사 대가로 이제 70년대 말에 이제 건립되게 돼가지고 79년도인가 이제 오픈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그 고향이 전라북도 고창이기 때문에 전라북, 그러니까 호남지방 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사 중에 제가 제일 빠릅니다. 75년. 그래서 위에 있는 분들이, 야, 너는 거기 가지고 광주라는 게 뭐냐면은 도자기, 이제 부안유천이라든가 전라남도 그 강진이기 때문에 자네는 도자기를 전공하게 해가지고 이제 발령을 냈는데, 가기 전에 저는 이제 기와에 대해서 조금 알기 시작했고, 이 분야를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한 차제에 갔기 때문에 그 웃사람이 그런 배려를 해줘도 다시 기화를 하기 위해서 경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 6년 이제 공부하게 됐었고, 이제 몇 년 전에, 벌써 5년 전이 되겠습니다. 5년 전에 한국기화학회를 이제 창립하게 되고 제가 초대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린 건 뭐냐면은, 한 사람이 어느 계통에 들어와가지고 나름대로 계속하면서 학회를 창립시키고 함께 동호회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와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다른 그 분야보다도 사랑하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기와라는 게 뭐냐, 이거는 뭐 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와는 그 좋은 그 점토로 만들어 가지고 높은 온도로 이제 소성한 건축 부재다, 이렇게 기와를 그 개념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조 건물의 지붕에 사용돼 가지고 동아시아의 커다란 하나 그 기와를 사용하는 목조화가 하나 문화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역시 우리가 그 서양 건축, 동양 건축 나누다 보면은 서양 건축은 기와도 약간 사용하게 됩니다만은 그 석조 건축, 때로는 이제 그 전돌로 이루어진 건축이 이주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동양 건축은 그 목조 건축이 이주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목조 건축이 이주가 되기 때문에 지붕에 이어지는 기와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그 기능 또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막세의 그 여러 가지 기면 같은 또는 그 다양한 그 길상적인 문의를 베풀게 되죠. 그래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떤 정신적인 안녕,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그 상징성이 체계화를 이루게 됐다. 기와를 통해서.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 이 상징성이 상당히 그 중요시 여기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와의 그 막세에 새겨졌던 무늬는 그 대부분이 벽사적인, 하늘에 떠돌고 있는 그 잡기를 막는 제어하기는 그런 그 벽사적인 그런 특성과 더불어 가지고 복을 불러오고 편안함을 희구하는 그런 그 길상, 이런 그 상징성이 가장 중요한 그 하나 그 문양의
채용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기와 자체도 이제 역사적인, 문화적인, 때로는 학문적인 연구 대상이 됨으로써 문화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물론 이제 기와 이외에 톡이라든가 다양한 기물들이 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자체가 이제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와 사용 자체는 권위와 부의 상징이다. 권위는 뭐냐면은 기와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물 자체가 웅장할 수밖에 없죠. 기단이 있고 기단 위에 초석을 놓고 그 다음에 기둥을 얹고 지붕을 결구하는데 지붕 위에 기와를 사용함으로써 그 집 자체가 기와집 자체가 하나의 그 아름다움, 장엄과 더불어서 권위를 상징한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주나라 때 이제 기와가 발생했지만은 주변 다른 나라한테 기와집에 살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주나라 때니까 기원전 11세기, 10세기경에 기와가 처음 사용됐는데 그 다음에 주변에 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원 후 2세기대, 3세기대에 비로소 그 기와를 받아들이는 천년 동안의 이 간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대 국가, 소위 그 국가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청동기 시대에서 그 기와 사용은 그게 곧바로 이제 권위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경제력을 과시를 하겠죠. 조선시대 보면은 뭐 고래등 같은 기와집, 그 자체가 기와집에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어떤 그 힘과 부를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그 고대국가 성립에 기와가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기와집을 짓게 되면은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그 한 곳에 정착이 가능하다 보니까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그게 나중에 다시 확대돼 가지고 하나의 국가 개념으로 연결되는, 물론 기와도 하나의 하나 부분이겠죠. 기타 철이라든가 다양한 다른 것들하고 함께 연결해져 가지고 그 고대국가 성립에 기와도 커다란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와 자체가 적어도 30년, 20년 정도, 30년 정도, 20년에서 30년 사용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대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 또는 어느 나라의 문화 특성, 문화 흐름 파악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요즘에는 이제 다릅니다만은 70년대 제가 이제 기와 공부를 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기와는 대체적으로 막세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술 사학제들이 많이 다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외면하게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역시 기와도 땅속에 파묻혀가지고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출토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이 기와 연구는 고고학자들 담당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제작 기법이라든가 때로는 유통, 어디에서 생산돼 가지고 어디에 그 수요가 되는가, 수급 관계겠죠. 이런 경제적 유통 체계가 중요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 드렸듯이 문양 같은 경우는 상징 체계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와 유래와 발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기와의 그 기록의 그 가장 오래된 기록은 그 중국 사서인 광운의 고사고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한나라 때 고노시라는 사람이 기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만은 역시 현재 그 현존하는 기와는 한나라 시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주 시기부터 현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그 기원전 12세기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주 중기에 이르러 가지고 적어도 이제 기원전 800년, 900년 때 가지고 암기하고 숙기가 분리가 별도로 되고 서서히 지붕 전체에 그 기와가 사용되었고, 소위 그 반화당, 원래 이제 수막새는 이렇게 원형입니다만은 절반으로 나눈 것을 반화당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반막새가 처음으로 이제 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춘추 전국 시대 때 이때는 이제 동주 시대도 함께 그 서주하고 별도로 나눠서 이제 춘추 전국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770년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21년경에 이제 수막세가 제작이 되고 소위 지역에 따라 가지고 나라에 따라 가지고 이런 막세의 도철문이 새겨진다든가 자료가 있으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수목이 장식된다든가 사슴이 장식됐던 이런 그 막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나라, 한나라, 소위 이제 중국의 최초 통일 제국이었던 진한 시대로 가지고 기와집이 소위 웅장하게 이제 조형되기 시작하는데 결국 이제 중국의 기와 완성 시기는 이제 진한대에 커다랗게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진나라, 한나라는 통일 제국으로서 화려하고 웅대한 건축이 됨으로써 조형됨으로써 이제 기와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제작되는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중국에서 기와와 전돌 완성은 진한 시대 때 완성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다 보면은 그 무늬가 전혀 없는 게 있죠. 그 전혀 없는 게 이거는 이제 그 반막세입니다. 반화당을 부르고 있는데 여기는 무늬가 전혀 없어요. 무문 반막세입니다. 그래서 서주 시대 때 제작된 가장 이른 시기 초기 그 막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중안문이라 해가지고 고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겹쳤다 해가지고 이중으로 고리가 이렇게 겹쳤다 해가지고 중안문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런 그 막세기는 서주 시대 때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이제 무문 반막세 대신에 이렇게 서서히 무늬가 이제 새겨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런 승성문 어떤 새끼권 그런 무늬들이 이렇게 타원된 이런 무늬들이 서주 그 춘추 시대 때 가장 이른 시기의 반막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것도 반막세입니다만은 반화당입니다만은 소위 연나라 때 가장 많이 썼던 그 막세가 도철문. 역시 도철문이라는 게 한자도 좀 복잡합니다만은 도철문은 언뜻 보다 보면은 그 수면하고 똑같죠. 동물 얼굴. 그래서 잡기의 침입을 막는 벽사의 상징으로 이렇게 그 주나라나 한나라 진나라 또는 청동기 즐겨 쓰입니다만은 기와에도 춘추 전국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도철문은 사람의 연구자에 따라 가지고 용어 합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수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수목문 반막세인데 제나라 산동성 부근에 있는 제나라에서 가장 즐겨 썼던 무늬가 수목문이 반화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슴문이 원화당입니다. 이거는 진나라 때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후에 즐겨 썼던 그 문입니다만은 원래 그 진나라 그 민족이 주요 그 출자가 뭐냐면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목 생활할 때 사슴을 성스러운 동물로 여겼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사슴에 관한 이런 그 무늬들이 즐겨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와당이 반화당입니다만 상당히 큽니다. 지름이 한 60cm 가까이 이르는, 그래서 이제 와당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중국 사람에 붙였습니다만은 이거는 특수한 어떤 장소에 장식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만은 무늬는 기문이라 해가지고 특별한 어떤 풀기자입니다만은 어떤 동물의 어떤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의도했던 그런 문양이 새겨졌고,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나라 때는 이런 구름무늬들이 매우 성행하게 되는데, 이런 구름무늬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할 때 구름이 이렇게 양쪽으로 꼬았다 해가지고 권운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거는 버섯이 이렇게 버섯 모양이고 그래서 마구형 문문 이렇게 별도로 형식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만은, 역시 이런 구름은 길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제 물론 중국 진나라 또 한나라도 즐겨 썼습니다만은 나중에 후대의 다 많은 기물 중에 이런 길상적인 의미로
이런 그 구름 무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때가 이러면은 이런 그 구름 무늬 위에 사신무늬, 청룡, 백호, 주작, 이런 현무 있죠. 일종의 방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무늬들이 와당에 채용되고, 그리고 역시 그 권윤무늬 계통 운문들이 그대로 계승되고, 이런 그 문자, 길상적인 문자들이 그 한나라 그 막세의 그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북조 시대 때 그 뭐 부기하고 이제 당나라 기업입니다만은 역시 그 복판 계통의 그 연암은 수막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간에는 이게 불상이 하나 있죠. 그래서 역시 그 연암문이 그 기와에 채용되는 의미는 물론 이제 불교 문화라는 그런 그 관련 속에서 당연하지만은 연암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연암문을 막세에 새김으로써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떤 그 극락왕생을 기리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건 그 화생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연화화생이라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화문 안에 불상을 배치하고 이 무늬들이 그대로 기와에 채용되는, 그래서 역시 중국 부기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그 예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두 점은 이제 당나라 때 그 연화문 수막세고 귀면문 또는 그 수면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막세가 되면서 결국은 중국 남북조 시대에 연암이 채용됨으로써 결국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삼국시대하고 그 어떤 상징 체계가 서로 유사하게 되는 그런 그 교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때 완전히 기와 전돌이 완성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기와를 크게 그 구분해보면 기본기와, 수키화가 암키화가 있고,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수키와 암키화만 가지고도 지붕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막세로 나면은 수막세, 암막세, 그 다음에 특이한 막세라고 해가지고 소형막세, 타원막세, 모서리기와 S자형 암막세, 그 다음에 석가래의 부식과 장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와가 석가래 기와인데, 연목기와, 부연기와, 사래기와. 그 사래기와는 이쪽에 쓰게 되겠습니다. 뭐 연목이나 부연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마루기와는 적세, 부고, 착고, 치미, 기면기와, 마루수막세, 마루암막세, 그 다음에 문자가 새겨진 기와, 그 다음에 지붕 이외의 장소에 사용되는 다양한 장식용이라든가 무도에 쓰이는 기와, 탑에 쓰이는 기와, 담장을 쌓긴 기와, 배수로에 쓰이는 기와, 그 다음에 부속기와 이래가지고 한 거의 40여 종류가 되죠. 그 결국 이제 이쪽에 그 용마루가 있겠고, 용마루 양쪽에 치미의 그 마루기가 올라감으로써 건물 자체가 이제 좌우 대칭규도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용마루 자체가 꺾여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 어떻게 말하면 미관성, 장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그 내림마루, 기마루 끝에 귀면귀화가 이렇게 마금귀화로 쓰이게 되고, 그 위에 또 다른 수막세가 올려지게 되는데, 그 수막세가 소위 마루 수막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림마루, 기마루가 마금되면서 수막세가 올려지면서 건물 자체가, 마루 자체가 반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그 동양 건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마루를 이렇게 마련함으로써 그 끝 자체를 반전시키는, 그래서 그 어떻게 말하면 뭐 중국의 반전이라든가 중국 기와집 반전도라든가 우리나라 또 일본에 따라 가지고 이 반전 그 각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곡선적이리만큼 반전이 심하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도 좀 심한 게 그 다음에가 일본이고, 마지막 우리는 반전하더라도 그렇게 그 강하게 반전하지 않죠. 이건 경주 가시면은 그 안압지가 있죠. 그 안압지 주변에는 그 5개 그 누각이 그 터가 나왔는데 그 중에 2개인가를 복원했습니다. 통신라 건물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침이가 올라가고 김연기가 있고 마루 수막이 얹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꺾여지면서 여기는 뭐 사례기가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여기에 그 김연기와 사례형 김연기가 이렇게 부착이 되고 역시 그 안압지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단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발굴 조사에서 금동제 마구리 장식이 출토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석가래 기와 대신에 금동 제품이 아마 여기 입혀져 가지고 사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근정전이죠. 그래서 조선 시대가 되다 보면은 기와의 명칭이라든가 용처가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미 대신에 치두가 올라가고 그다음 기면귀화가 없어진 대신에 용두가 여기에 올려지고 그다음에 그때 여기도 이제 이쪽에는 용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잡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쪽에는 토수귀화가 해가지고 사례를 이렇게 그 감사하는 이런 그 변화를 갖게 되는데 역시 그 치두는 다음에 슬라이드로 준비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치미하고 차이가 있죠. 그리고 용을 여기에 그 배치한 것은 뭐냐면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용을 배치했고 잡상을 배치한 거는 어떤 그 건물의 장식적인 효과하고 건물 소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잡상을 배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국시대부터 이제 조선시대까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삼국시대라 하면은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남북조 시대, 북조하고 남조 시대 있죠. 역시 요즘에는 그 삼국시대라는 이게 없었다면은 그 통일신라 시대의 어떤 문화의 다양함, 또 문화의 어떤 화려한 그런 그 개화가 없었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라는 걸 먼저 이제 시대적인 그 개념을 먼저 제가 말씀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누어 가지고 분국이었고 서로 그 싸운 그런 시대였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 문화의 주체는 불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고구려도 불교를 믿었고 백제도 불교를 믿었고 신라도 믿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화가 비슷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았던 시대, 정치 또는 그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런 그 분국 쟁패 시대였지만은 그 당시 문화를 좌지우지했던 불교가 각 나라에서 신봉이 됐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공통점이 매우 많았던 시대였다 이렇게 전제를 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 실질적으로 한국 문화의 5천년의 문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문화가 형성된 시기였다 이렇게 전제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슨 그 칼럼을 좀 더 써달라 해가지고 경주에서 한 10년 있기 때문에 신라하고 백제 문화를 비교해서 뭐 글을 써달라. 일단 그 허락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쓰려고 그러는데 그 마땅치 않죠. 그래서 보이는 문화하고 보이지 않는 문화. 경주라는 그 신라 문화는 뭐냐면은 전쟁을 겪지 않았죠. 물론 이제 중간에 몽골안이라든가 임진왜란을 거쳤지만은 신라는 멸망할 때 그대로 그 경수랑이 고려 왕건한테 나라를 바쳤기 때문에 멸망할 단계에서 그 문화재들이 소위 문화유산들이 훼손되지 않았죠. 그래서 경주 문화는 경주 신라 문화는 보이는 문화다 이거예요.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에도 가보시면은 그 불구사 석굴암을 주셔가지고 많은 그 탑들이라는 그대로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부여의 백제 문화는 나당연합군에서 철저하게 파괴가 됐죠. 오로지 남아 있었던 거는 이제 소위 그 정림사 5층 석탑. 왜냐하면 소정방이 이제 백제를 멸망하고 백제를 평제했다,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런 그 기념비적인 그 글을 그 정림사 5층 석탑 면석에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통신라 시대도 그거를 허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정림사 5층 석탑을 평제탑으로 백제를 평제했던 탑, 그런 평정을 기념했던 탑이라 해가지고 평제탑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만, 그래서 부여에 남아있는 거는 그 5층 석탑밖에 남아있지 않죠. 그 부여의 백제 문화는 보이지 않는 문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라음화는 천년의 문화죠. 그렇죠. 935년이니까. 그 다음에 부여의 백제 문화는 그 얼마 정도 되겠어요? 부여의 사비 시기가 123년이죠. 그러니까 100년의 문화죠. 천년의 문화하고 100년의 문화를 이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한쪽은 전쟁을 겪지 않아 그대로 남아있었던 보이는 문화가 경주고, 부여는 철저하게 전쟁을 통해서 철저하게 멸망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없어졌던 그런 보이지 않는 문화고, 한쪽은 그러면서 한쪽은 천년의 문화고, 부여는 100년의 10분의 1에 불과한 문화인데, 많은 사람들이 백제 문화를 아름답게 따스하게 인간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썼어요. 그래서 내가 경주에 10년 있었지만은 역시 문화적으로는 백제 문화의 따스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 선생님도 이제 부여를 이제 백제 문화를 보다 보면 느낌이 오시는 게 있잖아요. 부드럽다, 온화하다, 따스하다 느낌이 오죠.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백제, 그래서 제가 3년 반, 약 4년 동안에 이제 백제 땅에 있으면서 왜 백제 문화는 남아있는 게 없는데, 기와나 돌로 된 거, 토기들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따스하게 보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해답을 제가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얻었습니다. 백제는 강가의 도읍지를 정하죠. 강가에. 한강, 그 다음에 공주도 금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여도 백마강도 금강이죠. 강이라는 거는 막히지 않은 거죠. 열려있죠. 그래서 백제 문화라는 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때로는 고을에서 오기도 하고, 자기가 만든 문화가 있다면 이거를 빨리 소화를 합니다.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고 새로운 걸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문화를 일본이나 일본이나 신라한테 문화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과가 빨리 되는 거죠. 소위 음식물을 우리가 먹잖아요. 소화가 빨리 되는 거예요. 배설이 빨리 되는 거예요. 찌꺼기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백제 문화는 매우 강과 같은, 강물과 물과 같은 걸 흐르는 문화였다. 그리고 그 수도 자체가, 도읍지 자체가 강변에 있기 때문에 강 자체는 막히지 않는, 항시 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백제 문화는 흐르는 문화였고, 빨리 소화되는, 오랜 그 문화 찌꺼기들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백제 문화는 부드럽고 개방적이고 따스하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고, 이거는 어느 정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제 대비를 할 수는 없지만, 신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든 문화, 또 오래전에 받았던 문화, 새로 받았던 문화를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좀 더 발달했던 고려 백제한테 문화를 부분적으로 보냈겠지만은 그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좀 약간 후진이었던 일본한테 문화를 보내야 되는데, 백제가 거의 일본하고 거의 친교고 형제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라는 거기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문화는 오래된 문화하고 새로운 문화가 공존하는 묘한 양면성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좀 주제하고 조금 봅니다만은, 문화적으로 고구려 백제보다도 후진이었고, 그런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던 힘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건 제가 한 1분 정도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라가 자관 4세기 때부터 이제 고대 국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됐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신라 4, 5세기 때 같은 6세기까지도 왕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화백제도를 아시겠습니다. 육부 촌장이 모여서 이번에는 누구를 왕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박석김이 왕들이 성 자체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힘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 누가 딱 되더라도 왕이 육부 촌장 한 사람보다 힘이 미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힘이 직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법흥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소위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은 그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불교를 공인하게 되면은 소위 육부 촌장이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촌장의 권위가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제 부처하고 왕이 동격이 되고 모든 믿음은 부처에 직결되면서 왕하고 그 부처가 동격이 되니까 촌장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흥왕이 왕권을 강화하게 가지고 이제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게 신라가 그 하나의 힘을 집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인을 하고 난 다음부터, 물론 그 전부터 추진됐습니다만은 가야를 멸망시키게 되죠. 가야를 멸망시키면서 소위 그 당시 경제력,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람 수가 많아야 됩니다. 신라는 사람 수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신라가 역시 백제하고 또는 그 고구려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인구, 사람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가야를 멸망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한강 유역까지 이제 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가 그 6세기 중반경에 커다란 어떤 힘을 그 왕권 중심으로 이렇게 집적을 시키게 되는데, 가장 첫째는 뭐냐면은 불교를 공인해가지고 육부 촌장들의 힘을 상쇄시켰고 없애졌고, 그 다음에 가야를 병합시킴으로써 경제력하고 군사력 이걸 증강시켰고, 그 다음에 한강을 확보하면서 소위 독자적으로 중국과의 외교력이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뭉쳐가지고 사람에 따라 진치성, 6세기 대의 신라의 진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0년 뒤에 통일을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신라의 삼국 통일은 100년을 준비했다. 법흥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00년을 준비해가지고 삼국 통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연의 그런 나당 연합군을 위한 연합군 결성에 의한 우연한 통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건 어쨌든 문화가 조금 후진이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던 거는 법흥왕 또는 진흥왕이라는 6세기 중반경의 출중한 그 왕을 맞이해가지고 한 것으로 힘을 집합한 그 결과에서 왔다.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은 100년을 준비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 삼국시대를 얘기할 때 여러 선생님이 이해를 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눠서 전쟁을 치렀지만은 그 당시 문화를 좌지우지했던 문화 중심에는 불교가 있었고,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같이 불교를 국교로 믿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비슷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통일로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고구려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고구려라는 나라는 대국이었죠. 그 땅덩어리도 크고 또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은 선진이었고, 백제나 신라보다도 문화가 훨씬 앞서 발전하게 됐고, 또 그 모든 문화 폭도 이런 것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그 문화유산을 통할 때 고구려 문화는 강한 나라, 강한 문화, 남성적인 문화, 어떤 그 힘을 느끼게 하는 나라가 이제 고구려 문화죠. 기와를 통해서 이제 고구려 문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역시 그런 걸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그 수막서에 새겨졌던 그 연암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날카로움, 그 다음에 중량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역강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초기 기와 같은 경우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서울을 여러 번 옮겼죠. 졸본, 국내성,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평양으로 옮기고, 평양에서도 이제 2번 정도 옮겼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국내성 시기에 이제 기원 후 3세기경부터 고구려는 이제 기와를 썼지 않겠느냐. 물론 연구자에 따라 가지고 기원은 2세기까지 이렇게 올려보기도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3세기경에 고구려는 그 기와를 제작해서 사용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구려는 초기와는 그 기원은 3세기경에 국내성 시기부터 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그 시대는 암수기와하고 소위 그 구름문이라든가 영구문이 새겨진 막새가 제작이 됐었고요. 대체적으로 초기 기와들은 이제 국내성하고 이쪽에 그
서대묘, 천추묘, 장궁쪽, 태왕릉인데 이 무덤은 이제 국내성 시기에 그 왕릉 또는 그 왕족들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성은 뭐 성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묘에도 그 기와들이 나오는데 그 서대묘, 천추묘, 장궁쪽 이런 그 묘 자체는 그 봉토분도 있지만은 중간에 그 당시 제작됐지만은 이런 분구묘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의 정상부에 어떤 그 목조와가의 집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층을 이루는 분구에 기와의 그 어떤 그 기와골하고 그 수큐 암퀴화를 또는 막새를 사용해 가지고 기와 지붕처럼 그런 어떤 그 기와동화 기와골을 마련했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가 예가 있는데, 역시 이제 그 무덤 그 정상부에 그 기와집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쪽으로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분구에 사용됐던 설도 있고 기와 그 분구 제일 위에 정상부에 기와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기와를 사용했다는 설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뭐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그 문자가 새겨진 기와 중에 태녕 4년 일종의 연호가 되겠습니다만 서기 325년경에 제작된 사엽 그 운문, 구름무늬가 4개가 이렇게 장식되고 있는데 그게 가장 빠른 기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후기 기와는 이제 평양시기라고 해가지고 평양에 도읍된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이제 국내성 시기에 제작됐던 구름무늬가 없어지고 연암원 중심의 그 막새 그리고 그 이외에 다양한 기와들이 제작이 되면서 그다음 당추라든가 보성화 이런 무늬들이 이제 서서히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적색기와는 그 고구려만이 평양시기의 고구려만이 유일하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적색기와 같은 경우는 그 소송 자체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회색이나 연회색 기와 같은 경우는 가만에 기와를 넣고 불을 떼는데 마지막 떼고 난 마지막 순간에 아궁이하고 굴뚝을 이렇게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공기가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기 안에 있는 산소가 그 가마 안에 공급이 안 됩니다. 이제 공급이 계속 되다 보면은 그 기와라든가 토기 안에 있던 그런 태토 안에 있던 산화철 자체가 산화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적갈색을 띠게 되는데 완전히 마지막 단계에서 그 입구하고 굴뚝을 막게 돼버리니까 산소 공급이 차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환원되기 때문에 그런 그 소송 기법을 환원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도 이제 계속 그 아궁이나 굴뚝을 막지 않고 계속 불을 떼고 그대로 막지 않고 넣었을 경우는 그 약간의 불이 남아 있어도 산소가 공급이 되죠. 그런 그 소송 기법을 산화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적색기와 같은 경우는 산화염 소송에 의해 가지고 이제 빨간 기와들이 제작되는 이런 그 결과를 갖고 있는데 그 신석기나 그 청동기 시대 때 토기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십니다. 신석기나 청동기 시대 때 토기 제작은 노천 가마를 쓰죠. 가마가 그냥 뭐 간단하게 평평한 땅에 약간 아궁이를 파고 아니니까 그 땅을 좀 파고 거기에 땔감을 넣고 그 다음에 토기를 얹게 되죠. 그러니까 그 가마에 뚜껑이 없는 그런 노천 가마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계속 그 산소 공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질문 톡이라든가 빗살무늬 톡이라든가 청동시대 때 무문톡이 같은 건 적색을 띠는 현상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적색기, 고구려만이 제작됐던 이런 적색기와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 몇 가지 그 설이 제공되는 제시가 됐습니다만, 첫째는 뭐냐면은 적색이란 거는 피를 연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적색은 또 피를 연상할 수가 있겠고 생명 창조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색기와를 지붕에 얹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집에 어떤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어떤 그 생명하고 관련 생명 창조 관련된 의미에서 이런 적색기와를 썼다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적색 그 자체가 또
부정을 방지하죠. 뭐 이제 잡기라든가 이런 이런 걸 방지하는 그런 벽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벽사적인 어떤 특성으로 적색기와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사용했다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빨간 집은 좀 아름답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 검은 기와 얹어가지고 기와집이 검은 것보다 빨간 집 하면 또 다른 어떤 미관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어떤 생명의 창조, 그 다음에 벽사론, 잡기를 막는다는 벽사론, 그리고 이제 어떤 미관성, 이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역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벽사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아직까지 이에 관한 기록들은 뭐 기와와 연관해가지고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쪽 기와가 이제 국내성에서 출토한 기와인데, 여기 보면 이제 명문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녕인가요? 태녕 4년. 태녕은 이제 중국 동진인가 그 연읍니다마는 서기 325년 정도 양캐되어 보고 있죠. 그리고 이 중심의 무늬는 구름무늬죠. 한나라 때, 중국 같은 경우 진나라 때 발생해가지고 한나라 때 크게 성행했던 이런 구름무늬가 이제 희문다리로 채용되고 있죠. 역시 구름은 길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수막새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연대가 기입된 가장 오래된 기와가 태녕 4년명, 서기 320년, 25년경에 제작된 막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지방에 있었던 무덤입니다만은 이런 식의 변형된 구름무늬가 이렇게 새겨진 기와들이 국내성 시기 때 연화문 수막새에 앞서서 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천추묘, 때로는 천추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무덤에서 출토된 기와입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보다면은 중심보다면은 이런 방구형 돌기 하나 있고 놓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 주문과 같은 연자 하나가 배치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와당면을 2조 성각으로 6구분을 구획을 하고 거기에 연판 하나를 넣겠는데, 이 중간에는 선각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즘엔 이 선각을 능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판 자체가 매우 볼륨이 강하죠. 그 다음에 연판 끝이 날카로운, 그러면서 연판 이 사이에, 구획선 사이에 또 이런 구슬무늬가 이렇게 점조하는 이런 기와들이 소위 국내성 시기 때 가장 일반화된 모습이 되겠고, 그 다음에 태양릉에서 나왔던 이런 기와들은 여기에 인맥 표시가 또 돼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약간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국내성 시기의 연화문 수막새는 그 당시에 이제 약간 늦은 신라나 백제의 기와하고 다른, 그래서 이 기와를 볼 때 매우 어떤 힘을 느끼게 하는 역강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다음에, 역시 색깔은 적색기와죠. 그러면서 이런 구획선이 사라지고 이런 삼각형의 이런 사이 입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판 자체의 볼륨은 매우 강하면서 연판 끝이나 앞면이 날카롭게 이렇게 초명을 이루는 모양이고, 이거는 이제 환도산성입니다. 이것도 평양 시기에 제작된 기와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연판 외측 이런 윤곽선이 들어가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역시 앞서 국내성 시기에 보셨던 그런 연화문 수막새, 그다음 평양 시기에 이런 연화문 수막새를 통해 가지고 고구려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 강함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평양 시기에는 연화문에 한하지 않고 이런 보상화문이라든가 연화문하고 사람 얼굴들이 이렇게 서로 번갈아 배치되는 이런 다양한 기와들이 제작이 됐었고, 이외에 어떤 식물성 무늬 외에 기하학적인 이런 무늬들이 막새 무늬로 채용이 돼가지고, 역시 고구려의 기와를 통해 가지고 고구려 문화의 폭은 상당히 넓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기면문이죠. 이거는 이제 결국은 기하학적인 구도 그런 무늬입니다만은
약간 그 간략화된 화연 무늬가 이게 새겨져 있고, 이거는 뭐 앞서 보셨던 연합문 전이죠. 평양 그 천도한 초기 그 막스입니다만은 이 구획선이 그 세 줄로 돼 있던 게 차이가 있고, 그다음 여기는 그 당초문 같은, 그래서 이렇게 선회한 이런 모양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는 그 암퀴화는 암퀴화인데, 여기에 그 손끝으로 이렇게 누른 그런 그 기화를 대체적으로 이제 끝암퀴화, 단평화 또는 그 학자에 따라 가지고 이걸 암막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끝암퀴화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고, 처마 끝에 사용되는 암퀴화인데, 그 원래는 삼국시대 때는 대부분이 그 수막새만 제작이 됐죠. 그래서 그 끝암퀴화의 일종의 장시적인 간단한 효과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손끝으로 이렇게 누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늬를 지두문 끝암퀴화, 지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끝암퀴화는 고구려하고 백제에서 그 약간씩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에서 그 또 다른 기화가 제작이 되는데, 반막새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그 기화들이 제작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 진한대 서주 시대부터 제작됐던 반막새 같은 경우는 이쪽에 뒤쪽에 부착되는 수키화가 서로 이렇게 그 엇갈리게 접합이 되지 않고 직접 그 직각을 이루면서 접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 엇갈리게 접합이 되기 때문에 지붕 그 처마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기와집이 기역자로 꺾이는 회침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붕이 그 맞배 지붕일 경우에 그러니까 측면 처마가 있습니다. 그 처마는 뭐냐면 비라든가 눈이 쌓일 때 직선으로 꺾이다 보면 빨리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그 맞배 지붕 끝 처마는 박공치마라고 부리고 있습니다. 그 처마는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이루게 거기에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그 반원, 그래서 이런 막새는 서주 시대 때 썼던 그 막새와 구분하기 위해서 반원 막새라고 말을 썼습니다만은, 이런 막새는 그런 그 맞배 지붕의 옆 처마에 썼던 게 아닌가, 아니면은 그 기와집이 기역자로 꺾일 경우에 여기 이 고를 회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회첨에 사용됐던 그런 기와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와들이 나중에 통신라 시기가 되면은 타원화당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연결이 돼가지고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그 반원 막새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문양의 요소는 그냥 초화문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고구려 마루 수막새고, 이거는 기면기와죠. 역시 이 하단에 이런 홈이 파였기 때문에 내림마루 끝이나 기마루 끝에 마금기와로 사용되는 마루용 기면기와죠. 그러면서 이 위에 이런 기와가 얹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그러니까 내림마루나 기마루가 내려오면서 기면기와로 마금되고, 이 기와가 얹혀짐으로써 이제 마루 끝이 이렇게 치켜 올라가는, 반전되는, 그래서 건물 어떤 미관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로 이런 마루 구분, 기와 이런 수키화가 구분 이런 마루 수막새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한 5분 정도 쉬었다 하실까요? 네, 백제 쪽으로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쉬겠습니다.